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트럼프 행정부의 유력자로 알려진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아직 미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서 백악관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국 선수단의 참가가 공식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지금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는데요. IOC가 러시아의 국가 차원의 이 올림픽 참가에 제동을 걸어서 우리 올림픽 흥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엔 미국마저 올림픽 참가 여부가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외교라는 것은 이 명분과 의도가 따로따로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런 입장 발표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 외교력 발휘가 절실한 때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이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에 특사를 파견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사 파견 방식 자체가 좀 주목이 되죠.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 여부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미국의 그 온라인 매체인 그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그 정저광 외교부 부부장. 우리나라로 하면 그 차관급이 되겠는데요. 예. 어제 그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저광 부부장은 이제 그 추이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 그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인데요. 예. 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그 정저광 부부장이 이른바 그 소방 업무, 즉 이 불 끄는 임무를 부여받고 워싱턴을 찾았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북한 문제를 놓고 그 한껏 높아진 그 양국 간 그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이번 방문의 그 주요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은 그 지난달 29일 북한이 그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뒤에 미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한국에 그 전달했다는 루머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를 내보냈네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그 7대 종단 그 대표들 그 청와대로 그 초청해서 만난 자리에서 이 미국의 그 선제 타격으로 그 전쟁에 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좀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었죠.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 사람이 미국 선수단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문제를 놓고 지금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트럼프 미 대통령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최측근 인사 중에 핵심 측근이죠. 예. 니키 헤일리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그 미국 선수단의 그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면서 그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하죠. 어제 그 미국 폭스뉴스와의 그 인터뷰에서 이제 그랬는데요. 이 미국 선수들 그 평창 올림픽 참가가 그 기정사실이냐 확정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직 즉 그 확정에 대해서 들은 게 없지만 관건은 우리가 어떻게 미국인들을 보호하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참가 여부를 확인할 단계가 아니라는 이제 발언인 셈이죠. 비록 그 원론적인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이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라서 그 상황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발언이어서 그 파문이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자 그 세라 허커비 그 샌더슨 백악관 대변인이 그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미국은 그 한국에서 열리는 그 동계올림픽에 그 참가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그 최우선 과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민 그리고 그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이 대회 장소가 그 안전하도록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헤일리 주 유엔 대사의 그 발언을 이제 진화에 나선 이런 모양새죠. 근데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측 바로 이
이 샌더슨 대변인이 아직 공식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해 줬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트위터 글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오니 이 SNS라는 것 때문에 아직 더 헷갈려요, 사람이.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 나오는 시그널들이 그렇게 그 좋아 보이지는 않죠. 네. 지금 한미 양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 공중 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오늘 끝나죠. 그죠? 오늘이죠. 맞습니다. 오늘. 예, 예. 근데 그저께 이어서 어제도 B1B 랜서, 죽음의 백조라고 얘기하는 비행기죠. 네. 이 폭격기가 지금 한반도 상공에 어제도 전개가 됐네요. 북한의 가장 그 위협적인 폭격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어제는 그 B1B 랜서 그 2대가 이제 한미 공군민들과 함께 그 편대를 이루어서 그 한반도 상공에서 그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 B1B 랜서가 그 이틀 연속으로 그 한반도 상공에 그 전개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엊그제 훈련 때 그 B1B 랜서 한 대가 활주로로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기체에 좀 이상이 감지돼서 그 참가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 2대가 오기로 했는데 원래 2대씩 움직이죠. 네, 그래 한 대만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어제 다시 또 출격을 한 것인가 이제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에 대한 그 군사적인 압박 강도를 크게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난 4일 시작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는 그 한미 공군 항공기 230여 대가 투입됐었고요. 오늘로 이제 훈련은 좀 끝내게 됩니다. 자, 근데 북한이 이번 훈련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북한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 미국 정치권의 그 강경 발언과 한미 연합공군 훈련인 그 비질런트 에이스 등을 문제 삼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이 북한 자신들의 그 자제력을 오판하고 핵전쟁에 불을 지핀다면 핵무력으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또 반발을 했다고 하죠. 네.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참 걱정해요. 그러게 말이죠. 네. 자,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네요. 근데 이거 열어가지고 또 계속 싸우겠다는 겁니까?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여야가 일단 합의를 잘하는 것이 하나 있죠. 네. 임시국회 여는 데에는 합의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비도 올리고. 네. 그건 이제 그냥. 그리고 보좌관 하나, 이 비서진 자리 하나 늘리고 8급. 네. 그렇죠. 네. 우원식 정우택, 이 김동철 3당 원내대표 어제 오찬회동을 갖고 11일부터 2주 동안 이제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 국정원법 개정,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 등 현안을 두고 각 당의 셈법이 상당히 좀 복잡하죠.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제 예산 협상에 이어서 여야 간 이 줄다리기 제2라운드가 이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연말 임시국회에서 급부상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 논의인데요. 예산 정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제 이를 연말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아주 굉장히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셈이죠. 이 바른정당도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과 이 공수처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쟁점들은 상당히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정책 연대 등 각 당의 관계와 이해관계, 관계와 입장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꼬여 있어서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는 이제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예. 지켜봐야 될 게 한둘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렇죠.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12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3자 구도로 압축이 됐네요. 한성교 의원이 중립지대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죠. 네. 중립지대 이주영, 조경태 한성교 의원 3명. 자유한국당 지지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제 한성규 의원으로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였다고 하죠. 1, 2위 차이가. 이주영 의원이 좀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관측이 적지 않았는데 그러나 아무래도 방송인 출신의 한성규 의원이 지명도 면에서 유리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중립지대 후보 단일화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이 친홍의 김성태 의원, 친박의 홍문종 의원, 중립지대 한성규 의원 3파전으로 이제 전개가 되게 됐는데요. 이 홍문종 의원은 반홍, 즉 반홍준표를 이제 기치로 내걸고 있고요. 이 김성태 의원은 이 친홍 후보라는 낙인을 벗기 위해서 대여 투쟁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규 의원은 반개파,
반파벌을 좀 앞세울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예, 그렇군요. 바로 그 홍문종 의원하고 좀 이따 저희 인터뷰할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백병규 시사평론가님과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3파전으로 됐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중에 한 분,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예, 어떻게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번 대표 경선, 원내대표 경선의 키워드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우리 당이 변화와 혁신 또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 마련되는 그런 선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은데, 한송교 의원이 이 중립 쪽에 지금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지금 한송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범친박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홍문종 의원님 같은 경우에 좀 불리해진 거 아니냐, 표가 갈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보라는 것은 옛날에 제가 친박이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계실 때 당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 그런 의미에서 친박이라는 꼭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는데요. 예. 지금 개파라는 거는 지금 현재 실존하는 당의 어떤 리더십이나 파워에 실존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보라는 것을 우리 구태여 표현하자면 있는 것이고요. 그건 홍준표 대표도 계속 개파는 없지만 친홍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중립 후보라는 거는 우리 한성교 의원이나 홍문종 의원도 다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친박이었다라는 것일 뿐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구태여 계보를 따진다 그러면 친홍준표가 있고 그리고 친홍준표가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다. 반홍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반홍이라 그래도 홍문종 의원님하고 한성교 의원 두 분은 다 반홍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표가 갈리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 좀 불리해지셨나요? 예, 선거라는 건, 우리 특별히 우리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한성교, 후보께서 꼭 홍문종 지지자들에게만 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네. 또 김성태 후보의 표를 또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유기준 의원하고의 단일화 필요성, 단일화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딴 쪽은 단일화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른바 친박이라는 계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서 우리가 단일화해달라고 얘기할 것이냐. 옛날처럼 모임이 있다든지 구심점이 있다든지 무슨 계파에 좌장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모든 분들이 다 이른바 비용 따지자면 비용 계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 유기준 의원님이나 저나 이렇게 지지자들이 이렇게 서로 겹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단일화하는 거는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태여하자면 한성교, 홍문종, 유기준 이렇게 해서 비용 그룹에서 우리가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 그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홍문정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때요. 네. 당내 지형에서 비용이 몇 %라고 보세요? 글쎄요. 우리 의원님들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친홍이 많죠. 친홍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가 몇 %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른바 친홍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우리 당이 이른바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친홍 세력들이 원내대표까지 그 당대표의 제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조정을 받는 아바타 같은 이중대 이런 원내대표를 원할까 생각하면 친홍이라고 해서 꼭 친홍 원내대표를 고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친홍 원내대표 후보는 아바타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거는 홍준표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에 예산 투쟁에 원내대표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까지는 그런 말씀까지도 사실은 좀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원내대표 일에 내가 직접 관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원들께서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당은 이제 두톱 체제로 운영되기 위해서 우리가 원내대표, 당대표, 옛날에 원내 총무라고 원내대표로 그렇죠. 우리가 이름을 바꾼 것은 자율적으로 의원들께서 원내 일을 결정하고 또 그것이 당의 다른 두 개의 리더십이 화합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당을 이끌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부속물로서 당대표의 지위를 받는 원내대표 이거는 뭔가 좀 잘못 판단하시고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홍준표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도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서 제일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좀 아까도 이제 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서 여쭤보는 건데. 네, 홍 대표께서는 이제 대표가 되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당의 아웃사이더이셨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대표는 있었죠. 예전에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친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당을 운영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 지사로 당의 핵심적인 리더십에서는 좀 멀어져 계시다가 바깥에서 우리 홍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깥쪽에서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고 개선해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건 잘 알고요. 또 홍준표 대표가 잘 돼야 우리 당이 잘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급격하게 그리고 당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고 좀 그 의견을 당 운영하는데 반영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준표 대표가 정우택 원내대표의 어떤 사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 투톱 체제를 이걸 좀 무너뜨리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국당 패싱 요번에 예산협상 과정에서요. 이거 사실이 아니라고 보세요? 예산협상 과정에 있어서 저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은 선진화법 안에서 예산 협상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투쟁하다가 투쟁이 잘 안 되면 여당 안으로 그냥 자동 통과되게 돼 있어요. 이게 선진화법에 의해서 예. 예산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당으로서 처음 선진화법 안에서 야당으로서 처음 예산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좀 저희가 좀 생소한 그런 지형에서
그야말로 맞다 예산 그 협상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 역시도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원내대표께서 좀 이런 점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이중대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면이 없잖아 있지 않았던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저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예산 투쟁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네.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내년 예산 투쟁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홍문정 의원님께서 만일 원내대표가 되신다고 했을 때 사실 국민의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네. 그런 식으로 낙인 찍으면 이게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기가 더 힘든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당의 협조는 뭐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포기하고 들어가는 게 낫다. 아마 제가 보기엔 결정적인 사안이 뭐 계속 보시면 아시지만요. 예. 결정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야당 역할보다는 여당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죽하면 제가 국민의당은 차라리 민주당하고 합쳐서 해라 앞으로. 그래야 우리가 야당 구실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물론 국민의당이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협조를 얻어낼 건 얻어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안에 관해서 우리하고 같이 가기보다는 민주당하고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협상도 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야말로 맞다나 대여 투쟁의 뭐 전술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른정당하고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바른정당은 그래도 저쪽보다는 국민의당보다는 저희하고 공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당이 다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죠. 중요한 이슈에 관해서 뭐 국민의당의 심지어는 민주당의 지지나 동의까지 저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당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통합 같은 거는 생각 안 하고 계세요? 아예 합당.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앞문, 옆문, 뒷문 다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3문만 열려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대표께서 대표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안을 내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당 구성원 전체 특히 의원들의 의견 이런 것을 잘 수렴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을 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논쟁이 많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동 전역의 국가들 일제히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트럼프의 이스라엘 수도 선언이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당사국이죠. 이스라엘 현지 연결해서 이스라엘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교문이신 김영혜 통역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몇 시에요, 거기? 여기 12시 40분이요. 자정 넘었습니다. 밤이군요. 네, 7시간 늦어요. 네. 7시간? 유럽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 거기 예. 우리 방송 때문에 이 주무시지도 못하고 말해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지금 그쪽이 분위기가 어때요? 여기는 일단은 뭐 오늘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렇지 않습니까? 발표를 했는데 목요일 날 하루 종일 뭐 몇몇 군데에서 좀 시위라든지 반대하는 그런 게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뭐 괜찮고요. 예. 또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부에선 이런 분석이 네. 있더라고요. 지금 그 평화협정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좀 뜬금없다. 이런 얘기도, 이런 생각도 이스라엘 측에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분석이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수요일 걸 들었을 때는요, 제가 여기서 지난 30년 이상을 살면서 예루살렘이 이 나라의 수도고 뭐 이거를 배웠고 그렇게 그냥 알고 있었는데 구태여 지금 와서 아무리 선거 공약을 했어도 이거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은 확실치 않은 이 시점에서 그 평화협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과연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런 발표를 했을까? 굉장히 외교적인 딜레마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명령으로 이거를 간주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은 큰일 없이 그냥 사소한 일들은 여기저기서 있었습니다만 큰일 없이 조용히 잘 지냈는데 이대로 가서 그런 그 평화협정으로 연결이 됐으면 그리고 어차피 두 다른 민족이 한 나라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를 배워가면서 서로 익혀가면서 이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런 또 게 있으니까 과연 그 속생각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본인의 진짜 동맹들을 위한 어떤 제스처였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까? 여기 언론들은 이제 그런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사실 그대로 먼저 받아들이면서 호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연 이 시점이 그 다른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쭉 못해왔던 거를 못해왔던 거는 이 사람 지금 트럼프 대통령보다 뭐 다른 생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런 그 외교적인 분쟁이나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묵인을 하고 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구태여 지금 이거를 지금 와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워낙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웃스포큰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좀 불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전에 대해서 지금 뭐 수요일 날부터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날까지 여기서 이 발표에 대해서 뭐 그쪽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제 화가 많이 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시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국 대사관에서 신변 안전 유의에 대해서 연락이 올 정도니까요. 그러고 여기 사람들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를 피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특히 무슨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구시가지라든지 또 서안지구 이쪽에 여행하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우리도 북한 문제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 보는 시각이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보다. 그렇죠. 여기서는 또 저한테 맨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맞아요. 식구들 데리고 오라 그러고 막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불안하죠? 이렇게 여쭤볼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스라엘 현지 교문이시죠. 김영혜 통역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다음은 중동 지역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곡대학교 중동학과 홍미정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미정입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이게 어떤 이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길래 이게 계속 수도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많죠? 예, 현재 예루살렘은 서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는 6일을 그 통합된 예루살렘, 그러니까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을 모두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했습니다. 예. 근데 현재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국가 영역이고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으로 불법 점령한 점령지입니다. 그래서 동예루살렘은 국제법상으로 불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점령한 것이.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은 이 동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한 철수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중에서도 핵심 지역은 동예루살렘입니다. 기독교 성지들과 이슬람교 성지들,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통곡의 벽은 모두 동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서도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그 지역이 이 동서 예루살렘은 다 합한 거 얘기예요? 동서 예루살렘을 통합한 건데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모든 핵심 지역은 동예루살렘에 있고 글쎄요. 그 말씀하셨는데 동예루살렘에 철수하라고 지금 유엔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겠다라는 얘기 자체는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의 분위기하고 완전히 이건 동떨어진 얘기 아니에요?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국제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거죠. 유엔 결의가 100여 차례 이상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예루살렘으로부터 철수하라. 이런 것이 100번 이상 지금 결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의안을 모두 트럼프 대통령은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철수하라는 유엔 결의안이 있었는데 오히려 수도로 인정했다. 이런 얘기네요.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그죠? 예. 자, 그러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책 자체가 친이스라엘 성향이고요. 사실 이스라엘 국가는 시온주의의 토대를 두고 건설이 되었는데 시온주의의 핵심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동예루살렘을 포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로서는 자기네들의 어떤 정체성을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전통적인 미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뿐만 아니라 클린턴조차도 이제 사실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했거든요. 부시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트럼프가 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유엔의 결의안에 반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유엔은 그거 가만히 보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구나 이러고서. 예? 글쎄 유엔 결의안은 사실 1947년에 예루살렘에 관한 결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현재도 유효한데 그 결의안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국제 통치 지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특별 관리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것이 유효한데, 그것이 이제 지금 완전히 무시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한 한 유엔이 아무리 많이 결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미국에 의해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는 중동 문제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죠?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랍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랍 국가들이 근데 이제 지금 미디어에서는 무슨 아랍 국가들이 굉장히 무슨 트럼프에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니 뭐 지옥문이 열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현실은 그러던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조차도 선전이고. 예, 그런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자기네들한테 이제 어떤 대중적인 인기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사우디나 요르단이나 이집트나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조차도 트럼프가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합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그 결정을 내리도록 이미 사우디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나 사우디나 그다음에 이제 요르단이나 이집트가 이미 합의를 준 연후에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발표를 했고 사실은 이런 국가들이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트럼프 발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이미 다 이제 각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응을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뉴스를 자세히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사우디는 이미 지난달 6일에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리야드로 초청했을 때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를 예루살렘 밑에 있는 남부 지역에 있는 바로 붙어 있어요. 아부디스로 옮겨라. 이런 얘기를 이미 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뉴스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무슨 아바스가 지금 대단히 뭔가를 항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하나의 쇼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립 서비스고요. 이미 이제 합의를 해줬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이 사태가? 앞으로 사실 저는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거주민들이 있거든요. 주민들, 영주권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추방의 어떤 그런 압력에 시달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자 지역의 하마스가 지금 새로운 인티파다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마 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집중될 것이고 사실 그것은 하마스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측에서는 가자를 완전히 점령하고자 하는 그러한 속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단국대학교 중동학과 홍미정 교수였습니다. 2부 여기까지고요. 3부에서 뵙죠.